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는데 은행 임원들은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불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성과급 좀 받으면 어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참에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요경제토론에서 두 의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연말 성과급 받을 때도 아닌데 갑자기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까? 일단 국회 정무위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예.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3년간 네. 4대 시중은행의 임원 성과급이 1,000억 원대가 지급이 됐다. 예. 보니까는 은행별로 보면 지금 우리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347억. 우리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299억, 신한은행 254억, 하나은행 183억.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올해 상반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대출이 확대된 데다가 금리 예. 상승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는데 예.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이 고객들 돈으로 사실은 경영을 하는 게 은행인데 예. 이렇게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출한 이 고객들이 내가 신용도가 좀 개선됐으니까 내지는 내가 급여가 좀 올랐으니까 네. 내지는 내가 자산이 좀 늘어났으니까 대출 금리를 좀 낮춰달라. 예. 근데 그런 대출금리 신청권을 수용한 비율을 보면 농협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금리나 요구권을 은행들이 얼마나 받아줬느냐 그 비율을 보니까 더 낮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예.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났는데 예. 이런 고객들의 어떤 이 대출 이자에 대한 요구권은 이 대출 이자 인하 요구권은 외면하면서 이렇게 그 고객들 돈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으로는 성과급 잔치를 누리는 게 과연 이게 일종의 윤리적으로 맞는 거냐. 예. 금감원에서도 최근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동안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를 은행 자율 책임하에 공시를 해왔는데 예. 이걸 의무적으로 매월 공시하도록 7월부터 감독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이달부터는 매월 공시를 해야 돼요. 예대금리 차를. 네. 그리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도 계속 이 예대 마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차제에 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 원석님 말씀대로 1,000억 원 하니까 엄청나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좀 개별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난 건지에 관해서 조금 논란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급이라는 게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은행도 민간 주식회사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다른 회사 다 상장회사들 주식회사 아니에요? 주식회사. 항상 그 임원들의 성과급은 주총 승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에 성과를 보고 예. 임원들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가져가라. 그래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주총회 자체적으로 자체 지배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은행마다 예.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사실상 계약이랍니다. 1년간. 예. 그래서 우리 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얼마나 더 잘했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은행권이 얼마나 잘했나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예. 이게 무슨 회장이나 은행장이 임의로 너는 5억 가져가고 너는 10억 가져가라가 아니고 예. 미리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의해서 주총에서 승인받은 총 금액 안에서 네. 배분한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다 알지만 대출 금리는 금방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그게 올라가니까 문제입니다. 그게. 네. 문제인데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대주주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고 상당수가 이제 외국인 주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정도로 막 임원들이 성과급을 1,000억씩 가져간다. 사실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네.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낸 게 정말 경영을 잘해서 그러느냐 따져보면 사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네, 그러나 성과급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이 보니까 아까 이제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은행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받아간 사람이 많으니까 절대 규모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1인당으로 치면 평균 한 1억 정도 됐을까요? 지금 받아간 게?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령한 사람이 455명으로 제일 예. 많다 보니까 예.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은행이 총액은 크지만 그 받아간 사람들의 평균 성과 보수로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요건 이제 우리은행 측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은 오랫동안 이제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은행이다가 민영화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도 크게 터졌어요. 한 600억 정도 직원들이 횡령을 해가지고. 근데 그 직원들이 횡령한 6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정부가 회수해야 될 공적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이 있는 회사에서 이익이 좀 났다고 이렇게 성과급 잔치. 아까 물론 이제 주총 결정 사항이고 임원들 개별 보수 계약에 정해져 있는 바라고는 하나 국민 정서나 고객들 정서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정부가 갖고 있던 예.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런 금융기관이었고 예. 커다란 금융사업까지 났고 여전히 정부에다 갚아야 될 공적 자금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쉽게 사실은 용인하기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지금 큰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부러지는데 니들만 많이 돈을 이렇게 가져가나 하는 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은행들이 뭐 경영을 아주 잘하거나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이익을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만 받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경영을 잘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의문의 여지 없이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는 건 은행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 뭐 지금 우리 은행 예를 드셨지만 너무 많아요, 인적 구조가. 이게 은행원 숫자가 예, 금융산업에 내에서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가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뭐 구조의 뭐 이익을 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들이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죠. 예, 그래서 그 비율로 따져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즉 ROE라고 그러는데 자본 대비 수익률이 3%를 넘은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ROE가 예, 3%가 1, 2%고 3%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우리나라 은행이 수익성이 높고 경영을 잘한다. 삼성전자는 20%씩 나옵니다. ROE가. 그러니까 예, 분명히 우리나라 금융산업 또 은행들의 경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은행들이라는 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입 구조가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해서 이자 수입 장사가 있고, 이자 장사.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송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에요.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보면 지금 20%도 안 될 걸요. 주요 은행들이 보면 대부분 이자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뿌리가 뭐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이 수수료 규제를 엄중하게 합니다. 아, 수수료 규제. 예, 그러니까 뭐 카드 규제는 물론이고 송금 규제 뭐 수수료 받지 마라.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 잔고가 일정 금액 미만 내려가면요. 그 계좌 유지비를 받습니다. 계좌 유지비 아는 수수료, 분들 유지 수수료. 겪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단돈 10원만 넣어놔도 그냥 은행에서 그냥 유지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수료 수입 억제를 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여기 재밌는 현상은요. 수수료 규제를 그렇게 엄하게 하면서도 외환 수수료는 이게 서민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그동안 정부 당국이 외환 수수료는 자율에 맡겼어요. 외환 수수료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은행들이 앞다퉈서 해외 송금을 권장하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거액 송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쪽 그 영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외환 그렇죠. 수수료 그러니까 걷기는. 막 1조 원씩 그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은행으로선 그게 큰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죠. 그렇다 도덕적 해이의 뿌리는 결국 왜곡된 규제 제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행이 이제 수수료 기반 수익을 좀 다변화하고 위해서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해도 감독당 규제를 못하고 결국 이자로만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이자 내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수익 구조는 선진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주요 은행들을 보면은 수수료 수입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단기 순이익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자 수익이라고 보면 예.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단기 순이익을 제일 많이 낸 그 은행이 예. KB국민은행인데 예. 1조 7천억 원 정도를 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비이자 수익은 77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조 7천억 중에서 예. 77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에는 비이자 수익이 4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쪼그라든 이유는 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평가액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지만 예.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잘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서비스를 좀 다변화하고 그로 인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안 했고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은행이 수료를 통해서 수입을 버는 게 뭐 신용카드, 보험 판매, 그다음에 펀드 판매, 그다음에 뭐 해외 송금 수수료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좀 금융 감독 당국도 아까 이제 규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외국 그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어떤 이 규제 모델들도 좀 검토해보고 예. 우리도 이제는 은행 서비스도 선진화하고 은행 수익 구조도 좀 선진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자 수익으로 거의 대부분의 순이익을 누린다는 거는 고객들의 돈이거나 혹은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급여나 성과급으로 나눠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 은행이 가져야 될 공공성에 좀 위배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은행 산업 전반에 이제 선진화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단기간이라도 지금 금리 상승기에 있고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이 막대하게 늘어난 이자 이익을 예. 은행들이 이렇게 독식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 고객들한테 돌려줘야죠. 아, 고객들한테 그렇죠. 예금 이자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과도한 예대 마진을 좀 줄이고. 근데 그런 점은 단기간이라도 이 금융감독당국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이자를 조금 낮춰서라도 단기간에라도 고객에 돌려줘야 된다. 사실 은행도 또 속이 조금 지금 제대로 말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대금리차 많아서 고간에 돈이 쌓인다. 은행원들만 호주머니 두둑히 가져간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익이 나는 걸 사회에 뭐 기여한다? 취약차주에게 어떻게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은행이라는 게요. 예. 상장된 민간 영리 법인이에요. 민간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뭐. 돈을 열심히 버는 걸 탓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게 된 그 배경 구조가 문제지. 그러니까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놔라. 예. 만약에 그게 현실이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비용을 부풀리고 비용을 가급적 부풀려서. 이익을 덜 내는 그런 도덕적 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예대 마진으로만 돈 버는 거를 예. 좀 다양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은행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옛날부터 금산분리 완화해달라고 그랬고 핀테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고 보험이나 뭐 방카슈랑스도 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금융 당국이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그 칸막이 규제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그 규제의 보호막에서 안주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 수익률이 3%를 못 넘는 이유가 예. 저는 그런 그 경쟁력 약화에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은행은 죄가 없다 이런 거네요. 아니 조금 이익 많이 내서 난대로 성과가 과자가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라는 건 제조업이든 은행업이든 그렇죠. 그 주어진 규제의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돈 버는 다해서 거거든요. 이익을 벌었는데 예, 왜 그 나만 제도의 가지고 그래 틀에 이런 거죠.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범법한 거 아닌데 너 돈 많이 벌었지 그렇게 되면 네. 답이 아니다 이거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과실만 은행이 향유한다. 이런 비판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은행이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당장 뭐 대출 금리를 좀 낮춘다 또 아니면 뭐 이자를 탕감해 준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렇게 막 개별 은행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예.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마진을 누리는 문제는 조금 제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도적 시정의 일환으로 예. 매월 그걸 이제 공시하도록 하는 예. 이런 어떤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또 매월 공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저신용자에 대한 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부작용도 일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이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예. 적절한 규제, 그 당음과 채찍을 좀 함께 써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금리가 안정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0.5% 하던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랐어요. 예. 이렇게 급상승했는데
그에 따라서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대출금리는 같이 올랐는데 그 예적금 금리는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은행들에게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그에 상응해서 예적금 금리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예대 마진 하에 뭐 은행의 수익을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적정 예대 마진 하에 이렇게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이윤을 예.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금융감독이 유도하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대금리차를 이제 매월 공시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쳐다볼 테니까 은행에는 조금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나겠네요. 어느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큰지 덜 줄이는지. 그럼요. 그게 당연히 경쟁 촉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고민하는 게 은행들이 왜 이렇게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이자 장사로 예. 그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네, 돈만 많이 돈만 버느냐. 많이 버느냐.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주유소가 왜 주유소마다 이거 써붙이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주유소 주인이 원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제도가 운전자들이 되니까. 가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거든요. 예. 똑같은 겁니다. 예대마진 공시하고 예. 금리가 인하 요구권 같은 것도요. 예. 은행마다 우리 은행으로 오십시오. 음. 바꿔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치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 네. 그 혜택은 다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을 뭐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기대는 그 미꾸라지 속에 메기가 들어가서 네. 은행들을 좀 자극할 거라고 예. 생각했죠. 매기 효과. 지금 나타난 거 보면 이게 새끼 미꾸라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별 인터넷 은행들이 경쟁 자극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 은행들 자체의 대주주가 지금 대형 은행들이에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예. 우리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K뱅크나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아무래도 금융산업이 자꾸 정책 당국이나 국민 여론은 이제 이게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가운데 규제 제도는 자꾸 그렇게 가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이 경쟁 본능이 많이 약해졌다. 그게 결국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나니까 뭐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해라. 또 어떤 취약계층에 좀 더 돈을 더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유발시키는 꼴이 될 우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압박이 너무 세면. 예를 들어서 뭐 부채를 탕감해줘라. 내준 대출 만기를 연장해줘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죠. 예. 특히나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서 그 특히 이제 이 자본력이 취약한 차주들 같은 경우에 이 도산의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고 예. 그렇게 연쇄 도산을 하면 가게가 그건 또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도 스스로 모럴 해저드를 저지르면서까지 부채 탕감이나 뭐 만기 연장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이제 자기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은행도 필요하면 하는 건데 예. 최근에도 이제 정부가 뭐 그 청년들이나 또 이 저신용 차주들에게 뭐 대출 90%까지 자영업자들 예. 같은 경우에 예. 탕감해주는 이런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일부에서는 저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있죠. 더군다나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한 게 뭐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랬는데 그런 돈을 삭감해 주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예. 그분들이 빨리빨리 어쨌든 이 더 악성 채무자가 되기 이전에 일종의 이제 개인 회생의 길로 워크아웃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준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은행들이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출에 대해서 예. 뭐 일부 탕감이거나 뭐 이자 삭감이거나 대환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기여를 해라. 그래서 은행들이 무슨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이런저런 기금을 내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비본질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다. 오히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몇 가지 하고서 이 사회적 책무를 다 했다고? 했다라고 오히려 자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중심적인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문제 핵심은 우리 은행의 수익 구조에서 봤을 때 과도한 예대 마진 이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에 시정하고 또 네. 제도적으로 바꿀 건가 이 예. 문제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출의 90% 탕감이 그 정부가 발표한 게 있잖아요. 네, 새 그렇죠. 출발 네, 기금인가 그 해서 예. 은행들한테 청년 채무 조정을 해줬죠. 채무 조정. 네.
그거는 좀 이게 탕감이라는 표현을 이제 애써 안 쓰셨고 사실 맞아요. 탕감이 아닌데 네. 자꾸 이제 일반인들은 탕감을 해주니까 이제 열심히 집 갚은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탕감하는 거 아니에요? 탕감이 아니고요. 네. 채무 조정이에요. 만기 연장하고 네. 금리를 조정해 주는데 이게 정부의 압력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은 금융기관들도요. 100% 뜯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 절반이라도 받아내는 게 이익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기업들도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예. 기업이 파산 선언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은행들은. 그러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34살을 기준으로 청년을 해버리는 바람에 35살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네, 생기니까 네. 그 청년이라는 형용사 떼고 이런 악성 채무, 그게 도박빚이 됐든 코인빚이 됐든 어쨌든 갚을 수 없게 된 빚을 은행이 자기 이익 본능으로 이 사람은 절반까지는 받아낼 수 있겠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아예 못 받겠으니까 그럼 포기하자든가 이거는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 기능에 맡기는 게 맞다.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좀 봅니다. 거꾸로 물어본다면 네. 이자 열심히 갚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이래서 이자 잘 갚는 사람한테는 외면하고 아까 금리나 요구권도 안 들어주고. 그렇죠. 그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게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그 앵커님이나 예. 뭐 이자 많은 잘 분들은 갚으면. 신용도가 A예요. A 플러스. 그 은행 가면 대우받죠. 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빨간 줄이 갔던 사람들은 은행에 가면 상당히 예. 검증을 험하게 받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예요. 예. 또 그런 분들은 또 사실 그 금리를 조금 더 받잖아요. 예.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런 게 있죠. 여튼 은행들에 대해 쏟아지는 압박, 성과급 잔치 논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면. 자, 다음 사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만 5세 입학 추진 논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만 5세 입학해도 될 듯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론이 워낙 반대가 지금 많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큰 일이 돼버린 겁니까, 이게? 우선은 이게 이제 처음 있는 논란은 아닙니다. 예. 이게 과거에도 한 차례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예. 그때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종의 이제 유보된 정책인데 이번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 정책 추진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게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없었던 사항이고 예. 그다음에 110대 국정과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우 돌출적으로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 저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관이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과거의 논란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이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반대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서 공론화를 시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만 5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지금 만 6세에 입학하는 것과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특히 저학년 교과 과정이 많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교과정도 달라야 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새로운 대안도 없이 예. 덜렁 이거를 대통령 업무 보고 끝나니까 기자실 가가지고 거의 이걸 정부가 예. 결정한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경쟁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걸 조기에 격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경쟁을 조기에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해당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달 차이에도 개인별 발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아직 학교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이런 그 논란이 많은 정책을 제대로 된 검토도 준비도 공론화도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예. 그런 발표가 결국에는 이 사태를 초래했고 지금 와서는 마치 정책을 걷어들일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드니까.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워낙 논란이 크니까. 저는 그것도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뭐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정책 컨트롤 타워도 없어 보이고 예. 너무 오락가락 갈팡질팡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비단 요 사안의 네. 논란뿐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 전반에 정책 추진 전반에 이 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박원수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만호세 입학에 대한 추진 과정의 문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이 절차의 문제를 조금 더 중요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가 얘기한 만호세 어떤 취지는 혹시 공감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 없이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김영삼 정부 때 1995년에 예. 만 5세도 취약을 허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적이 있더라고요. 1995년에요? 5년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2019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취약 연령 만 5세 하향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니 역대 정부가 다 했고요. 네. 이거는 뭐하고 같은 차원이냐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지금 눈앞에 완전히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면 그만큼 경제 활동 참가가 빨라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되고 네. 유사한 게 또 있어요. 예. 군 복무단 남자 아이들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모병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또 연금 예. 개혁 이거 불가피하죠. 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가 유럽 국가처럼 이민을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취약 연령 하향 조정, 하향 조정, 모병제, 모병제. 연금 개혁, 이민 개방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공론화해서 예. 국민적 공감대를 빨리 얻어야 되는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고 네.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 의원님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론화해서 예. 언젠가 이 닥쳐올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예. 우리가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예. 지금 18살까지 투표권을 줬죠. 예. 지금 고3 애들이라고요. 지금 학제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앞당기면 아, 사회인이 성인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18살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대학 졸업도 1년 빨라지죠. 그러면 경제 활동에 더 1년 빨라지고.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감소 차원에서도 뭐 경제적으로만 보면 필요성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교육계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교육감들도 다 반대하던데 저는 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장 우려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박원순 의원님은 이게 절차가 좀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연 지금 만 5세 예. 이 조기 입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필요성.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대가 있느냐.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이 의제가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만 5세 입학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여전히 아닌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예. 그리고 교육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거를 공론화를 유도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게 당사자들과 또 국민적인 어떤 합의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될 만큼 이게 민감성이 큰 의제인데 이번에 이제 추진한 방식은 정부가 결정하고 선언해서 자 가자 이렇게 됐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수용을 못하고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13만 명 정도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거의 한 95% 이상이에요. 그만큼 이게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도 필요에 의해서만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정책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정책 수용력이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교육부 장관은 결정적으로 저분이 이제 뭐 청문회도 안 거치고 여러 가지 그 자질 논란 또 도덕성의 논란을 거쳐서 장관이 되신 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신뢰의 상실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네요. 원하면 조기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요? 선택권을 주자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5살부터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금도 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그럼 국가가 의무교육화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5살에 초등학교를 보내지 말고 지금 그렇게 그 유보 통합을 해서 그 추진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통합해서.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졸속 제기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정책의 실패가 온 거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핵심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교육 정상화하고 아이들 학력 수준 높이는 게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요 하나 문제 블랙홀이 돼 가지고 교육 개혁이 실종이 됐어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교육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하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만 5세 입학 이 문제 역시 쉽게 결론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